자, 1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주요 시장 상황들 챙겨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만나는 바로 그분 조경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유가가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오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는 감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유가를 올라가게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요인이고, 사실 시장에서는 정말 연말까지 갈 거야라고 했는데 연말까지 갈 거야라고 응답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얼만큼 감산이 이루어졌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사우디나 러시아나 일간 산유량 네. 최고치가 제가 기억하는 게 한 1,250만 불, 네. 1,300만 불 요 언저리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900만 불 배럴 수준이니까 그러면은 거의 30% 약간 안 되게 네네.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인 거긴 하죠.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했을 때랑 네, 거의 네. 한 30%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WTI 기준으로 보면은 10개월 만에 다시 최고 수준으로 돌아왔죠. 네. 그게 지금 혹시 시장의 불안 요인이에요? 어때요? 불안 요인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네네. 우리가 보통 CPI든 PCI든 발표하는 게 기준이 네. 연율이잖아요. 그렇죠. 연간 변동 네네. 얼마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서비스 인플레이션, 뭐 고용 보고서 뭐 이런 얘기 다 보셨겠지만 서비스 쪽에 대한 인플레이션 낮아질 것 같기는 해요. 네. 천천히 이제 네. 방향성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를 보면 유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헤드라인 CPI를 생각해 볼 때 연율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헤드라인 지표만 봤을 때는 네. 인플레이션이 다이나믹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이 올라갈 수도 플러스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헤드라인은 올라가고 코어는 내려가고 연준도 도대체 어디다가 잣대를 둘까? 당연히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년에 인플레이션 시작이 된 게 이제 연준에서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공급망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네네. 가격이 올라간 거야라고, 이제 원래 그게 맞죠. 근데 그쵸. 우리가 체감적으로 볼 땐 그게 아니고 네.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랬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올라가 버리고 있고, 네. 즉 원자재 쪽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악순환을 만들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네네.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어떤 어떻게요? 거냐면 2022년에 겪었던 에너지 인플레이션은요, 네. 2021년에 너무나 강했던 수요가 네.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쭉 체감적으로 와버리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생겨난 거고요. 네. 아까 제가 그 산유량 네. 최고치하고 이렇게 변동폭을 말씀해 드린 게 네. 88달러인데 네. 유가가 수요는 이미 많이 공급을 많이 줄여놨는데 88달러인 거기 때문에 그럼 올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이런 소비자들이나 이 사람들 우리들의 총 수요 자체가 네네. 확실히 하반기로 갈수록 약해질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계속 악순환을 만들어낼까라고 보기에는 글쎄, 제가 그냥 제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네네. 계산기 잘못 돌린 것 같다. 사우디가 계산기 네네. 잘못 돌린 것 같다. 왜 총 수요는 줄고 있는데 중국도 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경기 부양책을 쓰긴 했지만 네네. 아직까지 보이는 숫자는 중국도 안 좋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어떤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는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유가가 계속 올라갈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산을 연장한다라고 네. 한 건데, 그 이면에는 그것보다는 얘네들은 유가를 더 올리고 싶은 마음. 높게 유지하고 싶은 거죠. 왜? 아시잖아요. 미국하고 이런 네네. 관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일기에다 뭐라 했냐면 얘네들끼리 다 붙어 먹었구나. 다 누구끼리? 러시아랑 네. 그런 것들. 아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감산 연장 소식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이번에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네네. 중동으로 수출하는 거 규제한다고 했다가 아니다라고 상무부가 얘기를 하긴 음. 했지만 저는 글쎄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동으로 충분히 규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너무 얽히고 설켜서 그럼 반도체를 규제하는 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원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 유가만 놓고 보면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산을 계속하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네. 수요가 지금 작년만큼 받쳐주진 못하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유가의 상승도 계속 이어지진 않겠다는 네. 전망이시겠네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이 둔화되거나 경기 지표들이 둔화되거나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의 고용 시장은 완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네네. 유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네. 생각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경기가 계속 좋을 거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네네. 되는 건데 지금 보여지는 움직임은 약간 이제 하락하는 하강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네네. 좀 완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장래에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해질 수 있고 그러면 이 감산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임팩트 있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어제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유가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면 유가는 맞는 것 같아요? 유가가 맞는 것 같고요. 유가가 오른 거를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네. 또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음. 또는 이 높은 국면의 금리가 네.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음. 우려들이 국채 금리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면은 어저께 빅테크들은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네. 다 선방을 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마존이 그 미국에서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소송 중인 게 있는데 뭐냐면 플랫폼 자체가 얘네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볼 때는 독점적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이 지위를 가정해서 경쟁사에 대해서 불리하게 했던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네. 합의를 안 봤어요. 안 봤다고요? 네, 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가지고 음. 이달 말에 강력한 조사 내지는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한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는 ARM이 좀 있으면 상장을 하잖아요. 네네. 아마존은 불참이에요. 여기 지분 투자에. 그래요? 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지분 투자를 좀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 제가 같아요. 기억하기로도 엔비디아, 인텔, 구글도 있고요. 구글, 맵스코도 네, 있고 다, 그러니까요. 네. 웬만해서 다 심지어 있는데. 뭐 시놉시스 같은 이제 회사들도 네네. 지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시놉시스면은 거의 경쟁사라고 봐도 되지 네. 않아요? 네. 음. 그런데 아마존은 하지 않겠다라고 음. 불참으로 이제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어제 그 시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외신 뉴스들 가장 많이 떴던 키워드가 이 ARM IPO 관련된 것들 가치 얘기 이제 네네.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아마존 같은 경우 좀 소외됐고 아. 반도체들은 ARM하고 관련 있는 기업들 내지는 인공지능 뭐 이런 쪽으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네네. 국채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지만 좀 큰 애들은 괜찮았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네. 잠깐 이제 쉬고 있죠? 퍼도 내려갔고 다 그랬는데 네네. 횡보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됐었던 음. 인텔이나 AMD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결국에 많이 올랐던 애들은 좀 잠깐 쉬고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애들이 이제 좀 돌아오는 네네. 이런 상황들을 반도체에서는 좀 볼 수 있었고요. 자동차에서는 테슬라가 네. 어제 금요일 날 하락권을 그대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시황을 정리해드리는 네네. 곳에서는 주말에 있었던 호재들이 이제 충전 인프라 IRA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다. 네네. 거의 싹쓸이다. 뭐 이런 기사도 그쵸. 있었고 네. 중국에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네. 전 사실 그거보다 금요일 날 떨어진 게 네. S와 X 가격 인하. 인하 그리고 네. FSD 가격 인하 네. 마진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잘 보시면 요새 중국산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중국산 배터리를 가장 많이 쓰는 전기차가 BYD. 중국 기업 말고
테슬라? 네. 네. 얘네가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이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장래에 어. 마진 압박은 다소 좀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전 이게 오히려 눈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시점이 잘 안 맞는 게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하락했을 때 뭐 X 그리고 뭐 뭡니까 그 S 이거 다 네. 떨어지고 근데 그 금요일에 이미 그 판매량도 다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판매량이 좋아서 어제 주가가 오른 거면 그 네. 9.3% 판매량 작년 대비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 오른 거면 금요일에 떨어진 게 말이 안 네,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배터리 가격이 중국산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장래에 가격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진 관련된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금요일 날 떨어진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시 그러니까요.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테슬라가 왜 그러니까 떨어진 건 이해했는데 네, 왜 그만큼을 다시 회복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논리적으로는 이런 설명이 훨씬 더 맞는 것 같네요. 네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걸 좀 해주실까요? 뭐 지금 그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이제 시청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쵸? 또 그런다, 또 그런다. 참. 그래서 이건 그러면 대화창 또 난리 난다고요. 지난번에 월요일에 네. 판승철님이 네, 맨 앞에 그 얘기했다가 지금 뭐 엄청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마지막이어서 좀 준비를 해온 게 있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다들 1년 동안 제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성장주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리고 편이고요. 제가 옆에서 느끼기에 좀 빠르십니다. 네. 생각보다 다른 분들보다 훨씬 좀 빠르세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해서 제가 그동안 뭐 말로만 언제는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좋았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대충 이제 저도 일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가독성은 좀 떨어지지만 자료를 좀 만들어 갖고 와서 숫자로 좀 보여드리려고 네네.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보기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를 놓은 거고요. 네. 시기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한 2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은 주가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상승했고 그게 네. 지속되는 기간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노란색 글씨는 매출이나 EPS와 같은 지표들이 좀 눈에 띄게 늘어났을 때예요. 네네. 그래서 딱 보면 대부분의 이 기업들이 빨간색을 보이는 구간에서 보면요. 이 노란색 음영 있죠. EPS든 매출이든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들을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참고로 여기 밑에 각 종목 밑에다가 그 연도별 기준금리 상단치 가장 높았던 것들을 좀 같이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매출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는 매출하고 네. 이익이 증가가 나타나는 시기에 주가가 점프업이 된다라는 게 공통점인데 우리 저하고 이제 기자님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네네. 이제 좀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로 돌아가 볼게요. 네네. 2004년도에 네. 2004년도에 애플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주가가 200% 올랐고 2005년도에 123% 올랐어요. 네. 왜 올랐을까요 이때? 뭐가 나왔죠 이때? 2004 혹시 그 뭐죠? 아이팟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MP3. 네, 이 기억에서 사라진 MP3. 저희가 이제 워크맨이라고 하는 그쵸? 네네. 카세트 테이프 넣고 네. 마이마이. 이러던 시기에서 마이마이. 이제 메모리를 네. 활용해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인터넷을 통해서 네. 음원을 채축해서 이제 저장해 놓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애플이 이때 아이팟을 내놓고 상당히 점프가 됐던 시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놓고 보면 여기도 매출이 보시면 EPS가 올라가는 게 그냥 숫자로 보면 0.12달러, 0.17달러, 0.29달러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 연율로 측정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네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네.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성장했던 네. 산업.
그때 유가 굉장히 급등하지 않았었어요? 엔비디아와 관련해서요. 아, 엔비디아 죄송해요. 아, 산업. 네. 2000 그때 산업 뭐였었죠? 자, 데스크탑을 쓰다가 네. 노트북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 아. 특히 게임도 노트북으로 아. 넘어갔죠. 그래서 그때 저희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어떤 거냐, 네. 그래픽 카드 네네. 갖다 쓰는 게 지포스냐 아니냐 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랬던 식이 그래픽 카드.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그래픽 몰랐어요. 카드가 뭐냐, 그래픽 네. 카드가 어떤 걸 쓰냐, 이제 네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저희 때는 직접 엔비디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네. 그 드라이버 다운로드 받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세가 좀 확장됐다고 해야 될까요, 얘네들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때 또 공통점이 뭐였냐면 금리가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전에 테크 버블이 있어, 닷컴 버블이 그랬죠. 있었고 네. 금리를 가파르게 내렸었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다시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네. 시기였는데 금리가 낮아졌을 때 뭔가 마중물이 되는 이런 아이템들 노트북으로 바뀌어서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 MP3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부터 쭉 보시면 애플이 상당히 이때 또 주가 점프업이 상당히 크게 되는데요. 저 때가 아이폰 나왔을 때잖아요. 네, 맞아요. 이때는 아이폰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이때 와서 이제 주가가 매년 상당히 높은 폭의 성장을 보입니다. 주당 이익이나 매출이.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 오피스 365 유료? 그거하고 네.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인터넷 보급률이 네.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니까 그러고서 나오게 된 클라우드라고 아, 하는 이제 산업이 날개를 붙여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이때 구사일생을 하는 거죠. 회사는 사실. 그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도 내겠다 별의별 짓을 다 했었는데 노트북, 어려웠잖아요. 뭐 패드 다 네. 냈었죠. 네. 어려웠었는데 네. 그냥 애저 하나로 그냥 이제 어, 살아났던 시기였던 거고요. 음. 엔비디아는 잘 보시면 2014년부터 쭉 고속 성장을 해왔어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왜 올랐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때 기준금리가 0.25%였습니다. 네네. 단계적으로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가 낮은 상황이었고요. 음. 금리가 낮을 때 달러의 대안으로 상당히 주목받은 가상화폐의 성장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GPU를 게임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쓰이는구나 네네.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이와 연동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좀 보시면요. 쭉 보다 보면 2013년도에 주가 상승폭이 한 344%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네. 적자인데. 네. 저 왜 때가 그랬을까? 뭐였었죠? 이때부터 탄소 배출권을 이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탄소 배출권을 매출로 잡을 수 있어서 한번 점프업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게요. 매출이 지금 단위가 두 배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4억에서 20억 달러로 5배가 늘어났네요. 5배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이제 보다가 보시면 2020년에 743%가 올라가거든요. 네네. 이때가 뭐냐면 이제 기가상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여기 그쵸. 보시면 EPS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즉 회사가 흑자.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네네. 테슬라를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 초기 모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려면 기업은 흑자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되는데 테슬라만 보더라도 거의 10년 동안 흑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긴 흐름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선 우리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금리가 낮았어요. 네. 즉 금융 환경이 약간 기업들에게 불리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굳이 안전자산의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네네.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환경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금리가 낮은 환경이라는 건요.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은 다음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냐? 못 살겠다. 네. 좀 바꿔보자. 네네. 그러한 어떤 니즈가 생기면서 음. 산업의 구조가 좀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음. MP3로 돌아볼게요. 카세트 시장 포화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는데 음. 경기가 좋아지면 기존의 카세트를 팔아먹는 거는 네. 안 되죠. 왜? 카세트는 그냥 있으니까. 네네. 그럼 다른 개념으로 음. 갔어야 되죠. 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카세트라고 하는 것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하고 인터넷하고 음. 서로 다른 산업이 합쳐져서 새로운 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볼 때도 기존에 2008년도까지 보여줬던 기존의 투지폰 시장으로 네.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음.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쓰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히 안 생겼을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하고 떠들다가 네. 그 2009년도에 S전자에서 네. 혹시 그 가수 손담비 씨 아세요? 네, 네, 네. 기억나죠. 네. 그분을 모델로 쓰고 공격적으로 네. 아몰레드라고 하는 핸드폰을 기억나요. 네. 잘 안 팔렸죠. 그 홈 버튼 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던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팔렸죠. 스마트폰 그런 것들은 동인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또 인터넷과 네. 핸드폰이 결합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음. 이제 산업 구조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매크로 환경 안에서 네.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가 네. 그 시대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작년에는 워낙 고금리였고 되게 힘들었었으니까 뜨게 된 게 뭐 로보틱스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지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항상 대부분 패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모빌리티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작년에 닫혔던 네. 그렇죠.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열어야 되는 시기로 오는 건데 그럼 어떤 걸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자 애플하고 엔비디아를 놓고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MP3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면서 네. 가고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맨 처음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윈도우로 네네. 이제 됐다가 잠깐 방황하다가 이제 클라우드로 됐고 이제 인공지능까지. 하죠. 엔비디아는 게임 그래픽 카드에서 이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GPU 그건 약간 좀 다른 길로 간 건데 본인들이 싫어했어요, 그거. 네 맞아요 싫어했어요. 그리고 되게 싫어해서, 판매도 제한하고 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올랐어요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 가고 있죠. 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애플만 놓고 볼게요. 애플은 대부분이 빨간색이었어요 아까. 네네.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간에 조금 약간 딴 데 소풍 갔다 와서 네. 힘들었었지만 정말 계속 이 회사가 좋게 성장을 계속 좋은 성장, 고성장을 보여주려고 하면 뒷단에 따라오는 트렌드에 맞는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트렌드를 창출하거나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요 이거를 지금은 충분한 자금력으로 자기가 트렌드를 만드는 거죠. AI 내가 AI 쓰겠다고 하니까 AI 산업이 떠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들이 계속 트렌드를 만들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GPU를 파는 게 아니라 DGX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파생돼서 자기가 앞으로는 이걸 해먹고 살아야지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좋은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사이버 트럭 언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024년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이 이제 네네. 인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 속도가 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는 매출의 5%밖에 차지하지 않는 비즈니스지만 얘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리 갈 거예요. 이 ESS가 깔리는 속도가 1년 분기마다 한 60% 이상을 올해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이게 매출이나 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어떤 거냐? 작년에 전쟁으로 나타난 에너지 전환이라는 트렌드를 만난 거예요. 네네. 네. 두 번 다시는 당하지 그쵸. 말자라는 네. 것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가상 발전 시스템 VPP라고 하죠. 네. 이 개념이 좀 성공적으로 모델이 정착됐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계속 계약을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VPP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거냐 인공지능의 한 영역이에요. 이것도. 아 그래요? 네.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네. 솔라루프가 있고 그러니까 네. 태양광하는 뭐 테슬라 게 아니어도 돼요. 네. 전력 생산하는 게 있고 아니면 어떻게 집에다 배터리를 가정용 배터리를 만들어놔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잉여 전기를 얼마나 네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한 블록 집단에 있는 가정이나 네네. 또는 이거는 이제 파워월이라고 하는 시스템 가정에서 쓰는 거고요.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메가팩이나 기가월 이렇게 네네. 큰 걸로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온라인상으로 연결을 해놓으면 네. 얘네들의 에너지 흐름이 파악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에너지 흐름을 파악해서 잉여가 남을 때는 다른 데로 보내줄 수도 있겠죠. 공급까지 할 수 있겠죠. 즉 네네. 에너지를 재배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나 논문들을 보면요, 발전소를 하나를 짓는 것보다 이걸 효율화시키는 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에너지 양을 산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발전해서 버리는 양이 네.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테슬라가 이 부분을 상당히 다른 기업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접근을 했던 거는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네. 구글이나 이 기업들이 요즘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제가 예전에 유럽의 클라우드 규제 네네. 데이터 센터 하려면 재생에너지 얼마큼 쓰는지 물 얼마큼 쓰는지 보고해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로컬에 현지에 있는 네네. 에너지 기업들하고 클라우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네 에너지 흐름을 내가 분석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줄게. 네네. 그래서 이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업부 안에 보면은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빅테크 기업들도 앞으로는 저기서 뭔가 좀 수익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전기차 비즈니스에서 봤을 때 전기차 만들고 네. 배터리는 배터리가 만들고 네. 이 가상 발전소는 클라우드가 하고 네네. 다 떨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장주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과거의 사례를 네.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성장주들이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겠느냐를 봤는데 네.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따져보니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 네. 잘 버티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선택되는 게 성장주였어요. 항상 왜 그쵸.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트렌드가 있어야 되고요. 네.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트렌드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럼 그 어떤 기업을 선택했을 때 그 기업이 그 마중물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돈이 많이 있는지 재무적으로 튼튼한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 하고요. 네. 그렇게 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긴 흐름을 보면서 어떤 거냐 인사이트를 계속 키워가면서 맞게 가고 있어.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거야. 맞게 가고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우리 3%를 보시면서 많이 이제 훈련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경상 팀장님이 진짜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1년 정도 하셨죠? 오늘이 딱 1년째 됐더라고요. 아, 오늘이 딱 1년째예요? 네. 자, 뭔가 작년에 흰남노가 왔을 때 이제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아 이게 마치 그 연인끼리 1주년에 헤어져 이러는 거랑 비슷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오늘이 딱 1주년이구나. 아 헤어지시죠. 네. 이제 아니면 농담이고 네. 그동안 너무 그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되게 시장보다 좀 빨리 분석해주시고 너무 도움 말씀 많이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저희 조경상 팀장께 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 레귤러는 끝나더라도 네. 좀 여유 되시면 네. 가끔 나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경상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